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은 지 30분째 아무 말도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게 의미 없다 싶어 일어나려던 저를 아내가 붙잡았습니다.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했고 저를 잡은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더군요. 여보, 정말 나를 이렇게 떠날 거야? 당신 불치병 환자인 날 버리고 가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놈의 병, 그 핑계로 내 발목 잡은 거 나 이제 안 참어. 아니 못 참어. 대체 언제까지 그 가짜는 핑계로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거야? 당신 진짜 너무한다. 나 대학생 때 당신 만나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당신 여자친구로, 당신 아내로 살았어. 그거 외에 난 진짜 나 아픈 거 치료하는 거 외에는 다른 데 눈 한 번 돌린 적이 없어. 그런데 아픔을 치료하는 게 잘못된 거야? 그러면 나는 계속 아픈 채로 살아야 돼? 웃기고 있네. 네가 아프건 말건 나 이제 상관 안 해. 더 이상 죽는다 어쩐다 해도 나한테는 조금도 안 먹혀. 그냥 조용히 꺼져. 내 인생에서 나가라고. 너 같은 불량품 인간 애시당초 만나는 게 아니었어. 뭐? 불량품? 당신 진짜 그게 아내한테 할 말이야? 내가 못할 말은 또 뭔데? 너는 뭐 그 입 가지고 제대로 해야 하는 말만 하고 살았냐? 진짜 내로남불도 유분수지. 이러고 너랑 대거리 하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소모적이니까 꺼지라고. 널 만나고 지금까지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아이 꺼져! 제 일갈에 아내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찔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놈의 눈물, 글썽이는 큰 눈, 저 눈에 약해지기를 수십 번. 하지만 더 이상 어림도 없죠. 눈에 눈물이 아니라 눈물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담아도 이번만큼은 절대로 저 여자를 제 인생에 들이지 않을 거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한자 한자 또박또박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혼하자.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여기서 합의로 깨끗하게 가면 그래. 네 병으로 인해 내가 피해본 거 그거 묻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해줄게.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질지질 내 바짓가랑이 자꾸 늘어지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병이고 나발이고 아주 제대로 물어뜯어서 버려줄 테니까 생각 잘해. 여보,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아픈 나를 어떻게? 아내가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죠. 중간중간 엷은 흐느낌을 섞어가며 마치 노래하듯 가녀리고 구슬프게 우는 아내의 습성은 어김없이 제가 이혼 얘기를 한 순간에도 나오더라고요. 마치 인어공주가 뱃사름을 흘리는 노래처럼 가늘고 길게 때로는 한숨과 흐느낌을 섞어 우는 저 소리에, 그래요, 저 소리에 홀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20년 전 봄, 그때도 딱 저 소리에 홀려 봄날 아지랑이처럼 스물스물 아내에게 빠져들었던 거. 그때부터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 제대 후 3개월을 놀고 복학한 첫 학기, 봄의 캠퍼스였습니다. 사실 군대에 가기 전에 저는 썩 유쾌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렸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민망하지만 제 외모가 아주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집안 유전으로 어깨가 엄청 넓고 조금만 운동해도 장근육이 많이 붙는 행운의 몸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키가 작으신 편이지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구척 장신이셨는데 제가 격세 유전으로 할아버지를 닮아 키가 또 크고요. 일단 남자는 키 크고 어깨 넓고 얼굴 작으면 어지간한 다음에야 잘생겨 보이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도 주변 여고에서 저 보러 학교 앞으로 오고 학교에서 러브레터도 많이 받은 경험이 있어서 누가 저를 좋아하는 거
낯선 경험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삼각관계의 주인공, 그것도 양다리의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죠. 소문이 소문을 만들고 아니 땐 굴뚝에도 진짜 연기가 나더라고요. 저는 진짜 밥 사달라고 해서 밥을 사줬고 어쩌다 보니 일주일 상간으로 똑같은 메뉴를 각기 다른 여자 동기에게 사줬을 뿐인데 그게 어떻게 양다리가 된 것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그 두 동기가 제 앞에서 정말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웠고 저는 멀뚱히 있다가 천하의 불쌍놈이 되어버렸죠. 마침 군대에 갈 때도 되었겠다. 이 꼴 저 꼴 안 보고 그냥 달아나자 싶어 군대를 갔거든요. 이후 군대에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그 둘이 저를 짝사랑하다가 각자 자작극을 벌인 게 부딪혀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에 대한 오해는 풀렸고 오히려 동전론까지 돌고 있다는 말과 그 두 동기는 학교 내에서 이상한 애들로 찍혀서 찍소리 않고 공부만 하고 있다는 소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고맙게도 제가 복학을 했을 때 동기들은 얼마 남아있지 않았고요. 그때의 경험으로 저는 소문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풀풀 나는 걸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알았어야 했습니다. 제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고 대부분 연기가 나는 건 하다못해 불씨, 깐부기 뭐 그런 거라도 있어서 불부터 연기가 난다는 것을요. 이유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지만 24세 저는 그 중요한 것을 관과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처음 만난 그때 아내를 둘러싼 소문을 모두 외면했죠. 제가 처음 아내를 만난 건 빈 강의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낮게 흐느끼는 듯한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거슬리지 않고 뭔가 고슬픈 음률의 노랫소리 같더라고요. 우는 모습을 보고 바로 발길 돌려 나왔어야 했는데 그 소리에 홀려 저도 모르게 끌리듯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 아, 네. 그냥 좀 서러워서. 서러울 일이 뭐가 있어.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일 텐데. 선배는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이 내 욕하는 거 직접 들은 적 없죠? 그것도 내가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그런 건 그냥 무시해.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 어디에나 있어. 선배, 희연이랑 조별과제 같은 조 맞죠? 혹시 희연이가 자료조사 도와달라고 선배한테 뭐 부탁한 거 없어요? 자료 조사? 있어. 그런데 그게 우리 과목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거봐요. 그거 희연이가 부탁한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일면식도 없는 선배한테 뻔뻔하게 부탁했다고 알고 있어요. 아니, 그게 왜 그렇게 돼? 의아해서 묻는 제 말에 아내는 흐느낌을 섞어가며 서럽게, 아주 서럽게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여자 동기들이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꾸며서 소문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한 일을 덮어씌워 오해를 만들기도 한다는 거였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희연이라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강의실로 좀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 앞에서 울던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자기가 큰일 난다고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며 가방을 챙겨 들고 줄행랑을 치는 거예요. 얼떨떨하게 서 있는데 희연이라는 친구가 강의실로 왔길래 물어봤습니다. 너 나한테 자료조사 도와달라고 한 거 그거 진짜 네가 필요해서 그런 거야? 네. 선배가 자료조사는 빠르게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부탁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너랑 나랑 같은 조에서 해결해야 하는 뭐 그 과제 때문은 아닌 거지? 네. 꼭 그 과제에만 필요한 건 아니죠.
뭔가 애매하게 대답하는 후배의 말을 들으며 저는 어쩌면 울며 뛰어나간 사람이 맞는 말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야 했죠. 혹시 강나연이라는 친구, 그 친구랑 관련 있어? 선배가 걔를 어떻게 알아요? 걔가 선배한테도 또 뭔가 사고 쳤어요? 선배, 걔 진짜 이상한 애예요. 세상 험한 일은 다 자기한테 오는 것 같은 코스프레 하면서 불쌍한 척 오지는 애라고요. 왜요? 그 자료조사 부탁한 거 가지고 걔가 또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후배가 발끈하며 저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저도 당황해서 말이 꼬이더라고요. 아니, 네가 부탁해놓고 걔가 부탁한 거라고 그랬다며. 미치겠네 진짜. 내가 필요해서 부탁한 걸 왜 걔가 했다고 해요 제가. 아 선배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할게요. 그렇게 버럭 화를 내고 강의실을 나가버리는데 그때는 그 모습이 꼭 똥 싼 놈이 성질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의실을 나와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바깥쪽 가장 구석진 자리 벤치에 아내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늘을 멍하게 올려다보며 눈물을 뚝 흘리는데 그 눈물이 꼭 제 가슴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찌르르 울리더군요. 그때 그 울림이 떨림이 아닌 경고라는 걸 깨달았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어리고 어리석었죠. 그날 이후 저는 그녀의 보호자이자 방패막이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연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단 한 명도 축하한다는 말이 없는 커플이었어요. 아내는 처연하게 그 일로 제게 종종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미움받는 사람이라 사랑받아야 마땅한 오빠도 미움받는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난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봐. 오빠도 나 때문에 미움받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나 버려. 무슨 소리야? 아이, 사람이 뭐 물건이야 버리게? 그런 소리 하지 마. 저는 아내가 그렇게 뿌리 죽을수록 더욱 나를 세우고 아내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매서운 눈으로 봤습니다. 한마디로 눈에 뭐가 씌어서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이때 버리고 가라 했을 때 진짜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갔어야 했는데 미련한 저 남들이 하는 얘기에 귀 닫고 끝까지 거기 버티고 있었네요. 아내는 말이 정말 적은 여자였습니다. 뭔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는 게 자연스러울 정도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은 그런 아내의 소통 태도에 답답해 하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시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보통이고 그것 때문에 대놓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참 잘 웁니다. 어느 날은 글쎄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멸치볶음을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 있죠. 이유는 하나, 이 작은 생명이 이렇게 바짝 말라 동료들과 시체의 산처럼 쌓여 있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는 거였어요. 같은 밥상에서 밥 먹던 다른 학생들이 그 말을 듣고 입맛이 뚝 떨어진다는 듯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에이씨 하며 식판 들고 일어났지만 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감수성이 너무 예뻤거든요. 미쳤던 거죠. 그래, 앞으로 멸치는 먹지 말자. 그렇게 다독이는 저를 보며 주변에서는 더 이상 저와 그녀 사이에 별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미친 애 옆에 미친 애 정도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연애가 내도록 순탄했던 건 또 아닙니다. 그런 성격이니 절 힘들지 않게 할 리가 없잖아요. 사실 조금 활발하게 만들어 보려고 저 엄청 노력했습니다. 일부러 아웃도어 데이트 일정도 막 잡고 콘서트나 축제도 열심히 끌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의 그 눈물바람은 어김이 없었습니다. 이유도 다양했죠. 먼저 축제에서 우울한 이유는 자기를 뺀 다른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극한의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면 유난히 더 밝아 보이는 것처럼 모두의 행복 아래 자신의 불행이 더 도드라진다는 거였죠. 콘서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는 태어나서 뭔가를 듣고 감동받아 본 적이 없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감동받아 울고 환호하고 하는 게 너무 부럽고 자기가 하찮게 느껴지는데요. 아웃도어는 말할 것도 없죠. 놀러온 사람들이 갖고 온 용품, 장비 보면서 부러워가지고 우울하고 마음껏 즐기는 모습에서 걱정 없어 보여 부럽고 진짜 살면서 우울할 이유만 수집해서 늘리는 취미가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밝은 세상으로 끌어내려고 애쓰는 저한테도 오히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고 싶어? 그냥 버리라니까. 왜 안 버려? 아니, 남녀 사이에 서로 합의가 되어 헤어지는 거면 헤어지는 거지. 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꼭 그렇게 버리고 버림받는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만들어야 속이 시원한 듯 구는 태도에 사실 몇 번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발길을 잡은 건 처연하게 우는 그녀의 모습. 마치 제 영혼의 비상 버튼과도 같은 그 모습에 늘 저는 죄인이 되어 그녀를 달래고 어르고 빌었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그녀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당신이 내 심장이고 영혼이야. 나 당신 없으면 진작에 죽은 사람이야. 당신이 날 살리는 들숨이고 날숨인 거 알지? 그 말을 하며 그녀는 늘 또르르 눈물을 흘렸고 그때마다 저는 그녀만을 위한 기사가 되리라 다짐했죠. 그렇게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름 착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이러나 저러나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지 하는 마음으로 한 직장에 꾸준히 뿌리 내린 저와 달리 그녀는 사람 만나서 사회생활 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왜 여직원들은 일을 안 하고 그렇게 모여서 다른 사람들 품평을 할까? 왜? 아이, 또 무슨 일 있어? 너무 힘들어. 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예쁘고 안 예쁘고 그런 소리나 듣고 내가 누구를 보고 웃으면서 꼬리를 쳤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남자친구 두고 유부남 상사한테 왜 꼬리를 치겠어.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진짜 사람이 제일 힘들어. 일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하긴 우리 회사 여직원들도 수시로 모여서 수다 떠는 거 들어보면 팔할이 다른 사람 얘기더라. 그렇게 힘들면 그만둬.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살아. 그렇게 저는 매번 그녀를 위로했고 제 위로가 힘이 된 건지 방아쇠가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녀는 세 달을 넘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부터 저한테 가정주부의 꿈을 비추더라고요. 그냥 아이 낳고 제 뒷바라지 하면서 평화로운 가정을 꾸리고 가꾸며 살고 싶다고요. 사실 제가 맞벌이 하는 어머니 아래서 자란지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집에 있는 삶을 꿈꿔왔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아내가 집에서 살림하며 아이 잘 키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했습니다. 적게 벌면 적게 버는 그 수준에 맞춰 살면 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말해주는 게 그때는 저와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좋았습니다. 그녀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결심을 그때 본격적으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결혼하기까지는 이런저런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름 아닌 저희 엄마와 누나였어요. 아버지는 제가 결정한 것이니 여하튼 알아서 책임져라 하고 한 발짝 물러서셨는데 엄마와 누나는 그녀를 만나고 온 날 저녁 아주 난리 정말 생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발달은 누나의 거침없는 한마디였어요. 저희 누나가 수학 교사인데 진짜 세상 모든 것을 계산대로 망설임 없이 사는 사람이거든요. 말도 다른 사람 기분 생각하면서 거르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타입이라 사실 잘하면서 상처받은 적도 많았는데 제 여자친구를 만나고 온 날 들은 말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을 정도로 세게 말하더라고요. 야, 너 미친 거야? 그런 여자랑 어떻게 결혼을 해? 내가 볼 땐 그 여자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 여자야. 너 진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야? 뭐야, 꿈이 사회복지야? 아이, 누나. 말 너무 심하잖아.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그 사람 소극적이고 사회성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아이, 누나가 그렇게까지 말할 사람 아니야. 미쳤네, 미쳤어. 이게 아주 단단히 미쳤어, 엄마. 야, 2시간 동안 눈 한 번을 안 마주치는데 그 정도면 정신에 문제 있다고 딱 진단 나오지 않니? 그게 판단이 안 돼? 누나가 의사야? 점쟁이야? 무당이야? 내가 대학교 때부터 근 10년을 만난 여자야. 내가 더 잘 알지 누나가 더 잘 알아? 예, 네 누나가 좀 세게 말한 건 있지만 엄마도 똑같이 생각해. 아니, 사람이 그래도 기운이라는 게 보이고 느껴지는 게 있는데 무슨 애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음침하니? 저승문턱에 있는 애 마냥. 엄마도 싫어. 그냥 적당히 헤어져.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아. 아이 진짜. 아이 나 없으면 그 사람 죽어. 그리고 나도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내 삶이야. 내 결혼이고 나 할 거니까 둘 다 그만해. 그때는 몰랐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걸요. 당시에는 그녀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았지만 곧 그게 그녀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온다는 것을 정말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우겨서 저는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제 결혼이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았던 부모님은 제게 정말 최소한의 지원만 해주셨고 저 역시 크게 도움받을 마음도 없어서 제 깜냥껏 신혼집을 마련하고 신접살림을 차렸습니다. 제가 구한 신혼집은 아파트 단지에 근접해 있는 재개발되지 않은 작은 다세대촌의 집이었습니다. 아내는 빌라에서 보이는 번듯한 아파트에 살고 싶어 했지만 제 사정이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간신히 설득 다세대의 전세로 들어갔어요. 안 그래도 전세가 귀한 동네였는데 운 좋게도 3층에 매물이 나온 게 있어서 얼른 들어가게 되었죠. 1층에는 친구 사이인 여대생 둘이 대문을 마주보고 살고 있었고 2층에는 할머니 한 분, 그리고 올드미스 한 명이 사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를 들어가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여자들만 살던 꽃밭에 남자가 드디어 하나 들어오네. 그냥 부탁할 건 아니지만 가끔 남자 손이 가야 하는 술이나 그런 건 좀 도와줘요. 부탁 좀 해요. 아, 네네, 그럼요. 전등 같은 거 갈아야 하거나 뭐 망가지면 그냥 말씀 주세요. 아이고, 좋다, 좋아. 아주 꽃밭 속 벌 한 마리처럼 귀한 분이 왔어. 그렇게 5가구가 사는 다세대의 유일한 남자로 산 지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좀 이른 퇴근을 했던 날 아내에게 들어간다는 전화를 하고 부지런히 집으로 향했는데 후다닥 한 남자 하나가 집 밖으로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런데 택배나 배달하는 사람의 차림도 아니고 정장을 입은 남자여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며칠 전에 회사 동료에게 들은 얘기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보안 장비가 허술한 다세대나 빌라, 단독 주택 같은 곳을 번득하게 입고 돌아다니며 벽이나 초인종 있는 곳에 빈집, 허술한 집 표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나중에 강도질 할 집을 미리 물색한다나요? 자기네 동네에서 그런 짓을 하다가 누구 하나 잡혀서 난리가 났었다는 얘기를 해준 것을 들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 겁니다. 겁이 더럭 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어디서 누가 어떻게 돌변해서 상해를 입힐지 모르는 세상이니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가면서 5집을 다 돌아다니며
혹시 뭔가 표식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기까지 했습니다. 발견한 게 딱히 없어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집을 잘못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외근을 나갔다가 바로 퇴근하면서 집에 좀 일찍 왔는데 허라, 또 다른 남자 하나가 3층, 저희 집이 있는 층에서 후다닥 내려오더라고요. 계단을 오르던 저와 딱 마주치자 뭔가 당황한 듯 두리번거리다 얼른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후다닥 내려가는데 뭔가 찜찜했어요. 혹시 집에 누구 왔었어? 아니, 하루 종일 나 혼자였는데? 그런데 얼마 전부터 좀 이상한 건 있어. 밖에서 자꾸 인기척이 나서 문에 있는 렌즈로 밖을 보면 가끔 모르는 사람이 밖에서 기웃거리는 게 보일 때는 있어. 그래? 이상하네. 당신이 같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좀 무섭기는 해. 다음에도 그런 일 있으면 그냥 경찰에 전화해. 딱히 범죄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할 수는 없잖아. 그냥 별일 아니겠지 뭐. 세상이 험하잖아. 조심해야지. 그렇게 찜찜한 기분으로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떠오르면서 마음 한 구석에 걸리는 것이 있으니 저도 모르게 집에 일찍 가게 되더라고요. 그날도 칼퇴근을 하고 집에 부지런히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대충 도착 시간을 알려주며 뭐 필요한 거 없냐고 했는데 평소 같으면 제깍제깍 문자 확인을 하던 아내가 답이 없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이 확 올라왔습니다. 걱정이 되어 쟁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서서 계단을 오르는데 어떤 남자 하나가 또 후다닥 3층에서 뛰어 내려오더라고요. 저기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일이시죠? 하지만 남자는 대답 없이 냅다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보통 숨길 게 없는 사람이면 잘못 왔다던가 뭐 때문에 왔다던가 대답을 하지 그렇게 도망을 가지는 않잖아요. 이거 뭔가 있구나 싶어 얼른 그 남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저 멀리 쟁걸음으로 가길래 쫓아갔는데 허라, 그 남자가 냅다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이 확 끼쳐 올라오면서 아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는데 거실 구석에 불도 켜지 않고 아내가 앉아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서워. 어떤 남자가 막 발로 문 차고 나오라고 하고 대답 안 했더니 막 문을 열려고 하고 나 무서워. 뭐라고? 내가 그 자식을 잡았어야 하는데. 아니야, 절대 그러지 마. 그러다가 혹시 상대가 당신 해치기라도 하면 어떡해. 근데 여보, 나 너무 무서워서 여기 못 살 것 같아. 우리 경비실 있고 CCTV 있는 그런 데로 이사 가면 안 될까? 나 진짜 너무너무 무서워. 아내가 덜덜 떨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바로 대출을 알아보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돈을 땡겨서 저희 집에서 보였던 아내가 원한 그 아파트에 월세를 구했습니다. 도저히 전세까지는 힘들어서 매달 부담이 조금 되지만 월세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이사를 준비하면서도 그 남자들의 정체가 풀리지 않아 불안했지만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더 이상 볼 일이 없겠지 싶었죠. 다른 3명의 인상착의를 대충 기억나는 대로 다세대 이웃들에게 말해줬습니다. 혹시 모르니 조심하라고요. 아내는 아파트로 이사가는 게 정말 좋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내를 알고 만난 이후로 가장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비록 그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제가 낸 빚으로 저는 회사 끝나고 대리 운전도 해야 하고 주말에는 선배네 공장에서 물류 아르바이트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니
그 모든 것이 다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좀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왔으니까 이웃들이랑 교제도 좀 하고 그렇게 지내. 아무래도 내가 퇴근 후에는 그렇고 주말에도 일하느라 집에서 시간 많이 못 보내니까 당신이 너무 심심할 것 같아. 아니야. 나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당신이 노력해준 건데. 집에서 나랑 시간 못 보낸다고 불평하면 안 되지. 내가 내 외로움은 알아서 해결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때는 아내의 그 말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저를 이해해주고 제게 고마워하고 배려하는 것으로 들렸으니까요. 그런데 아내에게 제가 너무 큰 걸 바란 것일까요? 그저 이웃과 교제하며 지내달라고 한 게 전부인데 아내는 교제가 아닌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전개였죠. 그 시작은 바로 엿집이었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쉬는 주말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일만 하면서 쇠진해 가니까 선배가 억지로 하루 휴가를 주더라고요. 덕분에 집에서 간만에 쉬는 날이었는데 장 보고 오겠다던 아내가 조금 늦어진다 싶더니 밖에서 곧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서 아내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놀래서 밖으로 뛰어나갔죠. 아니, 이게 대체 웬일입니까? 아내와 옆집 여자가 진짜 머리채를 잡고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놀라서 2사람을 뜯어 말렸습니다. 아내를 일단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옆집 여자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죠. 뭐 하는 짓? 그건 저 미친 여자한테 물어봐야지. 아니, 바로 옆집에서 돌았나 진짜? 남의 남편한테 꼬리를 쳐? 저 여자 왜 들여보내? 왜? 당장 나오라 그래. 내가 아주 오늘 저 미친 여자 머리털 죄다 뽑아서 잘근잘근 밟아버릴 테니까. 뭐라고요? 누가 누구를 꼬셔요? 아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제 아내 그럴 사람이. 등잔 밑이 어두운 거야 이 양반아. 그러면 내 남편이 무슨 상상 속에서 유혹받아서 집에 와서 기분 더럽다고 저러겠어? 나오라고 해. 삼자 대면해서 시시비비 가리면 되잖아. 그러자 옆집 남편이 나와 자기 아내를 막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동네에 창피하니까 그만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저를 무슨 벌레 보듯 보면서 마누라 관리 잘하라고 하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데 아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아내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내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그 여자 의부증이야. 아주 날 볼 때마다 괴롭혀서 내가 아주 단단히 혼내주려고 마음먹었는데 진짜 당신 때문에 참았어. 저 여자 남편 봤지? 대머리에 배 나온 남자. 내가 미쳤어? 당신 두고 그런 사람을 꼬시게. 아내의 말을 듣고 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뭐 저런 부부가 다 있지 싶어 아내가 말리지 않았으면 그대로 가서 다 엎어버릴 만큼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웃이고 어쨌거나 서로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데 굳이 일 크게 만들지 말자는 아내 말에 참, 이 여자 속이 깊다 하고 저도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분리수거장에서 옆집 여자를 만났을 때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먼저 손 내미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보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여자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몹시 불쾌하더라고요. 대뜸 마누라 관리나 하라고 쏘아붙이는데 저도 그때부터는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제 아내 말 들어보니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좀 과민하신 것 같은데. 과민? 웃기지 마요. 아니, 정상적인 여자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기 입술 빨아가면서 슬금슬금 다가오겠어요? 우리 남편이 아주 기겁을 했다 하더이다. 아니, 그러면 증거가 그 집 아저씨 말뿐인 거네요? 그건 결정적 상황이고 집에 가서 당신 마누라 한번 찬찬히 살펴봐요. 내가 진짜 음침하고 의문스러운 거 모른 척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 머리 모양, 입는 옷 다 따라하면서 내 남편까지 넘보는데 아이고, 하긴 남편이 저렇게 주말이며 밤이며
밖에서 집을 안 돌보는데 마누라가 뭔 모습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을 게 뭐람? 그렇게 옆집 여자는 제게 와다다 쏘아붙이고 먼저 휙 돌아가 버렸습니다. 약간 뭐랄까 예상치 못한 뺨을 연타로 맞은 느낌이더라고요. 그 여자의 말이 어이없으면서 뭔가 맴돌아 집에 돌아온 후 아내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옆집 여자처럼 중단발 웨이브, 붉은색으로 머리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좀 무딘 편이라 그런 변화를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건 있지만 말 듣고 보니 달라진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평소 아내의 취향이 아닌 큰 꽃무늬의 하늘거리는 원피스에서부터 머리 모양, 그리고 못 보던 알 굵은 반지까지 있더라고요. 가만히 장롱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진짜 옆집 여자 스타일의 옷이 반 이상 차지하는 낯선 장롱 안의 모습에 제가 아내에게 취향이 좀 바뀌었다고 넌지시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유행 좀 따라보려고. 그래? 자기 사귈 때부터 계속 후드티에 청바지 입는 것만 봐서 사실 좀 낯설기는 하네. 예쁘다. 그러지 말고 내가 진짜 쉬는 김에 옷 한 벌 사줄 테니까 같이 나갈까? 그렇게 아내와 함께 진짜 오랜만에 아울렛으로 쇼핑을 나갔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아내가 옷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한 번도 옷을 사준 적은 없었거든요. 아내와 함께 쇼핑을 가보니 진짜 꽃무늬가 유행인 듯 곳곳에서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큼지막한 무늬가 있는 원피스를 한 번 사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이가 들면 취향이 바뀌기도 하고 나도 뭐 맨날 무채색만 입다가 요즘에 빨간색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여자 이상한 말을 해서 괜히 사람 심란하게 하네. 그렇게 아내와 옆집 여자의 싸움은 제가 아내에게 옷을 사주는 것으로 어떻게 대충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옷이나 가방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던 아내는 제가 옷을 사준 그날을 기점으로 저에게 대놓고 그런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꼭 잠겨있던 코르크 마개가 뻥 하고 나와 안에 숨겨져 있던 욕망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처음에는 아울렛에서 옷 한 벌 사는 걸로도 너무 행복해 하던 아내가 점점 더 욕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 한 벌이 옷 두 벌이 되어 있고 옷 두 벌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꾸며야 하는 풀세트가 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옷을 한동안 미친 듯이 사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그 옷에 어울리는 신발, 그 신발과 매치할 구두, 구두와 신발을 돋보이게 해줄 액세서리까지 그 영역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는 너무 힘들다고 몇 번 얘기를 해봤지만 그때마다 아내는 저한테 과도하게 성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제 앞에서 울며 불며 자기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진짜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고등학교 때 자기보다 훨씬 못하던 그 친구가 부자 남편 만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와서는 아내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는 적어도 그 동창이 들었던 가방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다며 제게 가방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아내에게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는 제가 그저 부족하기만 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든 조금만 참자고 설득을 해봤지만 아내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아내가 원하는 걸 사주지 않자 아내의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는 자해를 할 것 같은 불안감마저 들어서 하는 수 없이 제가 카드를 주고 사고 싶은 것을 사라고 얘기를 했죠. 아내가 웃는 것을 보니 그래, 조금 더 아르바이트를 하고 힘들더라도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으로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일하던 도중에 날아온 카드 메시지를 보고 저는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자그마치 700만 원짜리 하나, 800만 원짜리 하나가 날아오더라고요. 제 카드 한도액이 딱 2천만 원인데 그 한도액의 10분의 1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거의 한도에 꽉 찰 만큼의 금액이 긁히는 걸 보고 정신이 다 어지러워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이 쓴 거 맞아? 혹시 카드 어디서 잃어버린 거 아니야? 아니야, 가방 샀어. 해맑은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무슨 가방이 700만 원, 800만 원이야? 정말로 가방 산 거 맞아? 요즘 명품 가방 다 그 정도 가격 하지. 당신이 사라 그래서 샀어. 그런데 원래는 하나만 살까 했었는데 할인도 많이 해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리미티드 에디션이 꽤 괜찮게 나왔더라고. 이거 안 사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들어온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내 친구는 아마 이거 못 살 거야.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것 중에 마지막 하나 샀거든. 너무나 밝고 행복하게 얘기하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며 차마 당장 환불하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속으로 그래, 이렇게 한번 한도 없이 돈을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번 한 번만 참고 넘어가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700만 원, 800만 원으로 끝이 아니더군요. 아내는 마치 고삐가 풀린 사람처럼 미친 듯이 돈을 쓰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1200만 원 정도는 무슨 1, 2천원어치 콩나물 사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거 있죠. 제가 도저히 이것까지는 감당 못하겠다며 아내와 싸우기도 숱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싸울 때마다 제가 느낀 건 꼭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느낌에 저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지 않는 환경, 그리고 그 환경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심리 상태, 정말 모든 것이 저를 극한으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저는 정말로 이 사람과 내가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제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이 구는 아내 때문에 이 결혼을 어떻게 하든 유지해서 끌고 왔는데 이제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들던 어느 날입니다. 그동안 그냥 안부 정도만 묻고 대면대면하게 살던 엄마가 저한테 당장 집으로 좀 들어와서 얘기를 좀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심신이 너무 지쳐 있는 상태라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든 들어줄 자신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을 한 이유로 엄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다정하지 않아서 엄마랑의 사이도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주 심각하게 화가 난 목소리로 당장 들어오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라며 저한테 버럭 소리를 다 지르시더라고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결혼 강행했을 때도 소리는 안 질렀던 분인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일단 알겠노라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본가에서 저는 정말 심각한 상황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제 앞에 핸드폰을 하나 내려놓으며 대체 이 문자의 의미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나 싶어 핸드폰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보낸 문자였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알 수 없는 욕설로 있는 대로 도배가 된 문자였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몹시 이상한 문자였어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결혼을 반대해서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며느리로 너무 힘들다.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정말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이 너무나 가득한 겁니다. 그것도 새벽 2시, 3시, 이럴 때 5분 간격으로
미친 듯이 보내서 몇백 개나 되는 문자가 쌓여 있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이거는 오히려 통신사에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 이 사람이 이럴 리가 없고 새벽 이 시간에 이 사람이 왜 엄마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겠냐라고 했더니 엄마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나도 그게 이상해서 네 처한테 몇 번 물어봤다. 근데 전화할 때마다 뭔가 횡설수설하더니 얼마 전에는 나한테 어머님이 욕먹을 만하니까 욕먹은 거 아니에요? 라면서 끊더라고.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욕먹을 짓을 했다고 얘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 그래서 내가 그 순간 이게 뭔가 실수가 아니라 정말로 얘가 보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 전화는 받지도 않으니 어떡하니? 내가 너한테 물어봐야지. 진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와서 바로 아내를 불러다가 어머니한테 이상한 문자 보낸 거 맞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내가 순간 당황한 얼굴빛이 되다가 금세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해킹됐나 보지. 내가 그런 걸 어머니한테 왜 보내겠어? 내가 어머니한테 욕설 가득한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잖아. 내가 이상한 문자라고만 얘기했지 욕설 가득한 문자라고 말한 적 없는데? 그러자 아내가 순간 당황하면서 횡설수설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서운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보낸다는 걸 실제로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라고 다그쳤더니 그 다음에는 자기가 뭔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메모장에 욕을 썼는데 그 욕이 문자로 간 것 같다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변명이잖아요.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그런 변명 그만하라고 하자 아내가 그때부터 정말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혼자 저를 노려보는 것도 아니고 제 등 너머로 무언가가 있다는 듯이 제 등 너머를 보면서 무서운 말을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아내를 붙들고 흔들렀습니다. 대체 왜 이래? 당신 왜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펑펑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사실 우울이 너무 깊어. 그런데 내 우울증의 원인이 어머님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처음엔 내가 쇼핑으로도 풀어보고 이것저것 노력 많이 했거든? 그런데 어머님이 날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지도 않고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날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서 눈길 한번 곱게 떠주질 않잖아. 나 그게 너무 속상하고 나한테는 너무 트라우마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야. 이거 내가 정말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 만큼 했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이요. 처음 아내를 만난 그때부터 저는 이 아내의 우울증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은 걸 이해하고 감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들어서인지 그걸 감내할 체력도 없고 정신적인 여유도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애쓰고 살고 싶지 않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희노애락, 애호욕 자연스럽게 겪으며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정신과 가서 똑바로 치료받고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나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당신도 날 버리려는 거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 영혼에 우울이 깃들어 있어. 이거 약으로 해결되는 문제 아니야. 이거 불치병이란 말이야. 불치병이란 말 뜻 뭔지 알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야. 그래? 그럼 이혼하던가. 불치병 때문에 이혼하는 게 어딨어. 그냥 당신이 좀 참아주면 안 돼? 충분히 참았어. 1년. 아니 다만 몇 달이라도 당신이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나는 당신과 이 이후의 삶을 함께할지 아닐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당신이 알아서 해. 결국 아내는 서슬퍼런 제 말에 할 수 없이 병원을 계속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3개월이 좀 넘자 아내가 많이 좋아진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누나에게도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하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할 줄도 알고, 제가 들어오면 자지 않고 기다렸다가 야식도 챙겨주고 그런 정성도 보이더라고요. 점점 호전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정말로 괜찮아진 듯한 모습을 보인 어느 날,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걸 아내에게 통보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혼하자. 뭐?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나 당신이 말한 대로 병원 열심히 다녔잖아. 나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 그런데 왜 이혼이야? 당신 진짜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눈물까지 글썽이며 얘기하는 아내에게 저는 지난 몇 달간 제가 꾹꾹 눌러 참아왔던 사실 하나를 확 터뜨렸습니다. 야, 너 병원 다닌 거 아니잖아. 병원에서 약 먹은 거 아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는 모텔이 병원이고 네가 만나는 남자들이 약이냐? 이게 우울증 치료야? 그러면서 저는 아내에게 지난 몇 달간 제가 꾸준히 모아왔던 사진을 휙 집어던졌습니다. 사진을 보고 아내가 몹시 놀라고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지난 몇 달간 꾹꾹 참아왔던 제 모든 게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내에게 이 사진을 던질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진은 아내가 정말 세고 싶지도 않을 만큼 많은 숫자의 남자들과 모텔을 왔다 갔다 하며 찍힌 사진들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랬어요. 아내가 한참 옆집 여자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그 즈음, 우울함에 제가 혼자 나가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거기서 대학 후배를 만났거든요. 그 대학 후배는 아내의 동기입니다. 제가 복학하기 전에 조기 졸업으로 학교를 떠나고 유학까지 바로 가버려서 정말 오랜만에 만난 후배였습니다. 그 후배가 저와 안부를 주고받다가 제가 아내와 결혼했다는 얘기를 듣더니 세상에 술잔까지 떨어뜨리면서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나 아무한테도 그 소식을 못 들었는데? 선배가 걔하고 결혼한 거. 왜 동기들은 아무도 모르죠? 그게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동기들 왕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서 결혼할 때 아무도 부르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게 좀 잘 좀 해주지. 왜 그렇게 애를 괴롭혔어? 세상에. 선배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걔가 왕따 당했다고 선배한테 그랬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 선배, 걔요. 자기한테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도 만약에 다른 애가 과 동기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 알면 정말 대놓고 그 남자 꼬시고 양다리 걸친 애예요. 미친 듯이 바람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싫어했던 거라고요. 저희가 무슨 사이코도 아니고 아무 짓도 하지 않는 애를 괜히 미워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온 학교에 있는 커플 다 깨고 다녀가지고 걔 별명이 커플 브레이커였어요. CB. 욕 같지만 그게 걔 별명이었다고요. 진짜 선배도 헛똑똑이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해주는 얘기를 근간으로 차근차근 아내의 학창 시절을 떠올려 봤더니 진짜로 제가 어리고 어리석어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지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을 법한 일들이 몇 가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냈던 남자 학교 후배 녀석을 물어물어 수소문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녀석도 저랑 친하게는 지냈지만 학교 사람들을 아무도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아내의 말 때문에 제가 결혼 소식조차 알리지 않았던 친구거든요. 제가 전화를 하니까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왜 소리 소문 없이 살았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미안하고 어쨌건 할 얘기가 있다면서 제가 아내와 결혼한 것과 간만에 후배를 만나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걸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후배가 너무 당황하면서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형이 걔랑 사귄다는 얘기 제가 언뜻 들었는데 와,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까지 할 줄 알았으면 내가 진짜 어떻게든 말렸을 텐데 아니 형은 왜 그랬어요? 실체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후배는 제가 여자 후배한테 들은 그 얘기가 모두 사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는 한편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지난 일이니 그냥 모른 척 지나갈까 고민도 됐죠. 너무 심란해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회사에서도 그동안 휴가 없이 너무 일을 해서 제가 법정 휴가 일수 채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회사에서는 제가 휴가를 안 쓰면 그만큼 돈으로 채워줘야 되니 차라리 쉬라고 억지로 제게 휴가를 주었습니다. 어쩐지 아내한테는 휴가가 생겼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서 혼자 회사 나가는 척 출근해서 그냥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며 제 생각을 정리하던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정처 없이 여기저기 걸어다니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허라? 아파트 단지로 어떤 남자가 제 아내와 함께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남자, 제가 분명히 본 남자였거든요. 아파트 화단에 앉아 한참을 어디서 봤더라 생각을 하던 끝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예전에 다세대 주택 살 때 제가 쫓아갔던 그 남자였어요. 저희 집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서 뒤를 쫓았다가 흔적을 놓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대체 저 인간이 왜 아내라 있나 섬뜩한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급하게 집으로 올라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집엔 아무도 없더라고요. 텅 빈 집. 그런데 식탁에는 찻잔 2개가 놓여 있었고 미처 식지 않은 커피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안 받더라고요. 다시 집 밖으로 나가 근처 카페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청소하느라 시끄러워서 전화 못 받았다며 태연하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아내에게 그냥 뭐 하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둘러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를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심란한 마음으로 카페에 앉아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하나 커피 테이크아웃 주문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옆집 남자였어요. 그 남자는 저를 보고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어떻게든 제대로 물어보고 들어야 할 말이 있어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 아내가 유혹했냐고 물었고 그 대답을 들으며 다리가 풀린 것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나 참 남사스러워서 속옷도 안 입고 다 비치는 슬림 차림으로 가디건 하나 걸치고 다가오더이다. 가디건 확 펼치면서 자기 집에서 커피도 마시고 원하면 다른 것도 먹고 말 전하기도 민구스럽네. 입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나 진짜 여자들이 바바리맨 보고 소름 끼친다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했잖아요. 당신 안에 병 있는 게 분명해요. 당신도 조심해. 옆집 남자의 말을 들으니 오히려 냉정해지면서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바로 흥신소의 아내 행적을 쫓아달라 의뢰를 했고 그 결과를 몇 주 뒤 받아본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기로요. 흥신소에서 이런 건 자기네도 처음 본다며 내민 사진과 자료에는 2주간 10명이 넘는 남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너무 열정이 저희가 참 전해드리면서도 민망합니다. 그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우울증, 그 약은 바로 남자였다는 것을요. 병원은 모텔이고 약은 바로 남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밝히고 이혼 얘기를 하자 아내는 뻔뻔하게도 불치병 치료약으로 활용한 것뿐이고 그 때문에 자기가 멀쩡하게 살지 않냐고 오히려 저를 치료약을 허용하지 않는
꽉 막힌 사람인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저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우울증 약을 쓰레기통에 계속 버리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결국 자기 병을 핑계로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찝쩍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오만 협박 다 하며 이혼만은 못하겠다고 버텼지만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바람핀 사람들, 자그마치 13명이나 되는 남자들에게 하나하나 손수 고소장을 날렸죠. 이혼이 성립된 후에도 수시로 제게 전화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전 아내 때문에 저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회사도 옮기고 이사도 했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살건 그냥 이제는 다시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에요. 정말 다시 만나면 이번에는 제가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서 말이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